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1월 18일입니다. 다른 강좌는 1월 초부터 개강을 하는데 저는 좀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2차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쓰다 보니까 여러분 강의가 조금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1, 2월에는 그 좀 더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 4월로 와서 그 대신에 2달 동안에 넉 달치를 하자 해가지고 그 전에 1, 2, 3, 4 했던 것을 3, 4로 묶으면서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오시도록 시간표를 한번 짜봤는데요. 아무래도 일주일에 2번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이 잘 못 따라오면서 학습 누적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되돌려서 1월부터 해서 1, 2, 3, 4 이렇게 넉 달에 걸쳐서 그렇다고 16주는 아닙니다만은 12주쯤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론 책을 전부 다 떼는 그런 과정을 먼저 밟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에 내보낸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틀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나간 프린트에는 지금 오자 정리된 게 보이지를 않네요. 제가 아마 저기 그 USB에는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뭐 새롭게 프린트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책을 보지 않을 때라서요. 지금 안 나간 것 같기도 하는 건데요. 자,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실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는 우리가 이 이론책을 다 뗀다. 그런 다음에는 5, 6, 7, 8 나누어서 이제 기출을 공부를 하는데 기출을 샅샅이 분석을 하면서 7, 8월 쪽에서는 첨삭 공부를 한다. 첨삭 연습을 한다. 여러분 첨삭을 해드린 건 저고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첨삭을 받으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 말이 맞겠죠. 그런 다음에 9월부터 90, 10일 동안 모의고사 가는 거. 뭐 이런 체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조금 바꾸어서 이제 일주일에 2번 나오던 것을 한 번으로 바꾸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기본이 딸려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년에 1월, 2월에 했던 것을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월 마지막 주에 개강하거든요. 특강반을 토요일 날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에 5번 정도에 나누어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그 문법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문법 강의는 저희 책, 제 책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빨간 책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만든 그 책을 가지고 할 건데 그 책을 다 쓰지 않고 일부분만 해요. 그래서 일부분만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책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건 좀 아까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건데 그 책은 절대 아까워할 책이 아닙니다. 정말 다들 구입하셔가지고 샅샅이 뒤져 보셔야 되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문법 쪽만 제가 강조해서 뽑아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그 책이 아무래도 일본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쓰여져 있는 그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그 기초적인 어떤 바탕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로 좀 풀어드리고자 그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뽑아서 특강식으로 토요일마다 5번.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끝나게끔 그렇게 짰어요. 그래서 1월 마지막에 시작을 해서 1월에 한 번, 그 다음에 2월에 4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게 되는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저랑 같이 그 빨간 책을 샅샅이 좀 뒤져야 되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 매주 수요일 날에 10시에 오셔가지고 4시에 끝나고 점심시간 당연히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 책을 끝까지 가는 그런 강좌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좌는 그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강좌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과거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제가 웬만하면 다 책에다가 반영을 했는데 이 책이 이제 21년도에 나왔으니까 20년도 말까지 제가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팔로우업이 되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부교재로 프린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일부러 제가 안 싣는 것도 있어요. 책에 싣게 되면은 그 책에 실리게 되는 순간부터 결국은 출제위원들에게도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거라서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제가 좀 안 싣고 프린트로만 드리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래서 부교재 프린트가 꽤 나갈 겁니다. 오늘도 지금 4꼭지 나갔는데요. 이 4꼭지에 대한 것은 당연히 오늘 내로 소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프린트가 나가면은 아무래도 여러분은 좀 정리하기도 힘들고 프린트가 많으면은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서 프린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이익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보다 뭐 제가 특별하게 뭐 뛰어나게 뭐 일본어를 잘하거나 뭐 일본어 무슨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무슨 여러분보다 굉장히 뭐 이래서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용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저보다 더 그 잘 아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취약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문학 저 모릅니다.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공부했어요. 제가 이 임용 강의 맡게 되면서부터 진짜 그때부터 온갖 문학, 그 일본 문학 관련된 유튜브 보고 막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물론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문학 강좌 수업이 강의가 있었으니까 들었죠. 그런데 그때 듣고는 거의 일본 문학은 그 히가시노 케이고 좋아하고, 저는 미야베 미유키 더 좋아합니다. 전 미야베 미유키 미미여사 굉장히 팬인데요. 그런 책 보고 뭐 이러느라고 보는 거지, 뭐 근대 문학에 누가 있었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학 쪽에 약해요. 문학적인 감수성 자체가 별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제 머릿속은 상당히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요, 오히려 좀 이과 쪽이에요. 제 머리가. 그래가지고 문법을 공부하고 문장을 뜯어보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분석했다가 다시 조합하면서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문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근데 문학은 그런 식으로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 느낌을 느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 보다가 되게 짜증이 나면서 어떨 때는 막 왜 저래 하는데, 이게 그냥 느끼면 되는 거를 저는 자꾸만 저게 말이 안 돼, 앞에서 저렇게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성을 가지고 와서 작가가 또는 그 감독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제가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 영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학 쪽에 굉장히 저한테는 그 여러 가지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깔고 봐야 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힘듭니다. 다행히 뭐 임용에서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들어요. 항상 문학은요. 그리고 교육론도요. 제가 이제 일본어 교육학으로 석사를 물론 당연히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신 어떤 교육학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실제로 교육학 시험을 20점 만점에서 18점 정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최신 교육 철학 이런 것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 2차 공부할 때에도 2차 선생님들 답변을 제가 듣고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막 교육 철학 이야기 인용하셔가지고 막 하시는 답변은 제가 잘 못 따라가서, 예를 들어 STAD 모형? 이게 일본어로 스타도라고 하는데요. 스타도, STAD를 그냥 읽어서 스타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스테드 모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뭐 들은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 STAD가 각각 뭘 얘기하는 건지 금방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하고요. 제가 교육학은 임용에 나오는 수준에서만 훑어서, 특히나 교육학 중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한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제가 지도를 해드릴 수 있지, 그 이외의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를 통째로 제가 아무튼 여러분께 잘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 저의 일인데요. 그러면은 매주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도 강의 기획에 다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강의 계획 따라갑니다. 물론 조금씩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교육과정 분석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교육론을 어떻게든지 좀 외국어 교수법까지 훑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오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쉬운 걸로
좀 배치를 했어요. 쉽다고 하는 것은 좀 이론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 굳이 일본어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문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는 습관이 잡혔을 때 일본어 어학 쪽으로 들어가셔서 음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휘 형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워하시는 문법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나간 프린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제가 처음에 프린트 받으면 프린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전공 A 예상 답안이라고 맨 윗줄에 쓰여져 있는 엑셀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있어요. 1부터 쭉 26번까지 있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보실 것이 좀 두툼한데, 이게 잘못 아마 인쇄가 되면서 뒤에 이면지가 아니라 하얀 종이가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실수인 것 같은데 아깝지만 버리지 마시고 이면지로 여러분이 연습장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지 마세요. 원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시험을 또는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그 A, B의 일본어 임용시험의 그 예상 답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도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 뒤에 좀 생각을 하다가 좀 바꾼 것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배포했을 때는 이런 식의 엑셀로 배포해드린 거는 그 리뷰 그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만 드렸고 나머지 분들께는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시험지에다가 좀 답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되게 거기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답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뭐 답이야 웬만하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좀 오른쪽에 있는 별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표가 하얀 별과 이제 까만 별이 있을 거예요. 까만 별은 그 새롭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그런 영역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까만 별로 표시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A이고요. 엑셀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숫자가 그 문제의 번호일 테니까 6번 A의 6번 문제에서 그 여러분께서 그 자연습득 환경이라고 하는 요 이론은 처음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과잉 일반화는 처음 출제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출제된 거 아니고요. 이것은 과거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얀 별은 제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던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이 이 문제와 닮았는지를 표시한 거라서요. 거기에 3차 모의 A 7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신출제된 것이 7번도 있죠. 7번에서 가로따나 스고로쿠 같은 경우 요 두 가지 전부 다, 그리고 샤쿠닌 이슈도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라서 이것도 신출제라고 제가 까맣게 달아드렸고,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면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하얀 별이 많이 붙어 있죠. 이게 저희가 모의고사 때 다 다루었던 거예요. 1번 문제에서의 그 답은 결국 의사소통 표현 중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요 아시타바 초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토바로 할 때 일본인들의 그 언어 행동에 대한 문제를 7차 모의고사 A 1번에 냈어요. 그대로 그게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백구에 대해서 이제 6차 모의고사 A 8번 요oni에 대한 그 부분에서 백구와 요oni가 같은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문학에서도 그 오쿠노 호소미치가 5차 모의고사 B 4번에 나왔었다라는 얘기고,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4차 6차에 두 번 다 냈었고요.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이번에 또 헤이케 모노가타리랑 마쿠라노 소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어쩔 수가 없구나. 얘네 둘이 뭐 그냥 나온다고 봐야 되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 그 3차 모의고사 A에서 나왔다라는 건데요. 별표가 붙어있지 않은 연도는 그럼 뭘까요? 별표가 붙어있지 않은 연도는 그냥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5번 문제 음성 악센트 문제는 99년도, 2001년도, 2003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출이 나왔다는 것이고,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3차 모의고사 A 10번에 이런 문제를 냈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마다 밑에다가 제가 이제 근거라고 달아드린 부분은 그 색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 제가 쓴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고 서적 중에서도 어떤 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자연습독 환경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굉장히 그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습독 환경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에는 하도 서로 그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 교실 환경과 자연 환경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 최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케케목은 이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을 찾아내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최근의 책은 이 이론을 넣질 않아요. 이 이론이 이제는 별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집에 있는 제 책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책을 봤더니 다양화하는 언어 습득 환경 이렇게 나오길래 이 책에는 있겠다. 이 책에는 제목을 보건데 분명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제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는데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이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는 그 외국어와 밖에서 배우는 외국어가 그 외국인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을 때에는 그걸 구별해서 특징을 잡을 필요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과의 교류가 너무나 많고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거나 미디어가 넘쳐나기 때문에 꼭 교실에서 배워야지만 또는 밖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지만 이런 경계선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진짜 고전적인 클래식한 그런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보시는 방법만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8번, 9번, 10번, 12번 4개의 지금 까만 별이죠. 이번 그 임용고사의 굉장히 큰 특징인데 진짜 판을 갈아엎었다고 해야 되나? 신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면 기출에서 많이 그래도 겹치는 게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판을 좀 많이 바꿔서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내는 그런 현상이 세게 보였어요. 하얀 별이 달려있는 부분이 10번, 11번이네요. 7차 모의, 그 다음에 6차 모의에서 다뤘던 것들이 그대로 나왔고 특히 10번 문제는 제가 낸 문제랑 거의 비슷했어요. 저도 제가 놀랄 정도로. 거의 같은 문장을 부사만 바꿔가지고 냈기 때문에 아이마이붕에 대해서 애매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중의문이죠. 우리말로 하면 한국어 문법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아이마이붕은 일본어로 아이마이붕이고 한국어에서는 중의문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있으니까 B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딱 봐도 B에서도요 1번, 2번, 3번, 4번 신출제 7번, 9번, 10번 신출제 모두 7문항이 다 신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말 너무나 허망하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얀 별을 보시면은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실제로 작년에 모의고사 들어왔던 분 중에서 저한테 점수 얘기해 주시는 새끼는 80점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부분을 딱딱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결국 우리는 그래도 정통적으로 그냥 기출 문제 그래도 봐야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도 또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해마다 출제위원은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들어가신 분이 올해 또 하겠다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출제를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 정도 강의 학교 대학 강의를 빠지셔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대학교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맘대로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고 어떤 전공이 들어가실지 모르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대처할 수 있게 우리가 100이 아니라 120% 준비를 해서 그런 다음에 100에서 80점까지를 맞춘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의 엑셀표는 보지 마시라고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것은 엑셀표가 아닌 그 교육과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부터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외우셔라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자주 드립니다. 교육과정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글은 문장이 엄청나게 길고 몇 페이지씩 가요. 이걸 어떻게 외우란 말씀이세요라고 하지만 제가 외우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뭐 전부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구나,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수 있고, 실제로 매번 A 형식의 1번 문제는 늘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맞히면은 일단 2점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요. 그 2점 나가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안 하고 말래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문과였는데 그 국어가 이제 한문이 5점 정도 배점이 있었어요. 국어 말고도 한문이 있었는지 아니면 국어 속에 한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무슨 5점을 내가 맞추려고 이 수많은 한자를 어떻게 외우냐 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용감하게, 아무튼 참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용감하게 갔거든요. 그렇게. 근데 수능은 저는 학력고사 세대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학력고사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갈 수 있어도요, 임용은 그렇게 못 가요. 왜냐하면은 그 앞부분 A의 1번은요, 그 장수하신 분들은요 다 맞힐 거거든요. 남들이 다 맞히는 거를 내가 못 맞히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남들이 다 못 맞히는, 이번에 나왔던 그 가라꾸리 링교라든지 있잖아요. 그거 가구라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이 생소하니까 다들 못 쓴단 말이죠. 그 전에는 이와꾸라 사절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생소하고 좀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없는 문제로 치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는 게 대부분 다 못 맞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는데, 다 같이 이런 교육과정이나 문학, 무슨 마꾸라노 소옷이나 헤이케 모노가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 맞춰요. 장수생들은 진짜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다 맞히는 거를 내가 틀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커트라인 거기서 엄청나게 불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당연히 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보세요. 1년 내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줄줄 읽으세요. 그냥 줄줄 읽으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드린 그것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맨 뒷페이지, 지금 들고 있는 이 프린트를 샥 돌려가지고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2002년도 문제랑 2023년도 문제 A번 제가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문제부터 볼까요? 2023년도 문제 A에서 우리가 꽤 머리를 써가지고 냈어요. 이때는요. 이렇게 들으면 너무 출제하신 교수님들에게 좀 실례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두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쓸 필요 없겠죠, 제가. 자, 그래서 그 니혼진노 고토바리, 니혼진노 미부리 테부리 이런 얘기들이 실제 교육과정에 다 있어요.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대화로 넣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 A는 정말 그냥 있는 문장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서 괄호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문제가 2022년도 문제에 비해서 좀 더 제가 두뇌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B에서 회화 내용을 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뭔가 거절을 하는 상황과 그런 다음에 일본인들의 어떤 제스처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상황이 B라고 하는 대화문 내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각각 A에서의 또 교사 2명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조금 복잡한 스타일로 문제가 되어 있지만, 고토와리 표현이라는 것이 정중하게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오른쪽에 가셔서 여러분께서 아시타바 초토라고 하는 거에서 알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교육과정에 딸려있는 부록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나옵니다. 이 문장이 그대로.
그래서 보면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미브리 테브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떠한 미브리 테브리가 있는지까지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지만 미브리 테브리가 제스처를 얘기한다는 것을 아신다면 오른쪽에서 대화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한국어지 와문에 니테 아테론다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야 나 이렇게 나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어디에 있냐면요. 미브리 테브리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은 문화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잠깐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런 코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미브리 테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남을 배려할 때의 표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더 쉽게 나오는 거는 그 위에는 2022년도 A에 읽어보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그대로 교육과정에 쓰여져 있는 그 문장이에요. 교수 학습 방법의 기본 방향인 인성교육 땡땡 능력의 신장 이렇게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을 일본어로 바꾼 다음에 괄호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평상시에 늘 읽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절로 이거 의사소통 능력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거기서 혹시 힌트를 못 받으실까 봐 한 번 더 주잖아요. 기본 어휘와 땡땡땡의 기본 표현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어떤 장면에서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 다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아시타와 초토라고 하는 예문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A를 일단은 의사소통이라고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B에 가셔서는 한국어에서는 정보통신 및 그 밖의 교수 학습 자료의 검색과 활용 능력 평가는 땡땡땡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장 자체를 찾아보시면은 수행평가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이렇게 쓰시는 것이 정답이겠죠. 이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과연 수행평가라고 쓰지 않고 퍼포먼스 평가라고 썼을 때 맞게 해주셨을까가 좀 궁금해요. 수행평가는 스이코 히오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카타카나 쓰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수행평가를 영어의 퍼포먼스를 그냥 가지고 와서 퍼포먼스 히오카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교육 과정에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쓰여져 있진 않고 수행평가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스이코 히오카라고 하는 한자로 제가 답을 제시했었는데요. 개념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서는 수행평가라고 부르는 거고 일본어에서는 스이코 히오카 또는 퍼포먼스 히오카라고 쓰는 거니까 그렇게 써도 맞게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워낙 문제가 쉬워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보신 시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인도 어마어마 높아지고 그래서 좀 깐깐하게 채점을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1번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하는 교육과정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앞으로 오시면은 이제 제목에 제가 2007, 2009 교육과정과 2015 교육과정 이렇게 제목을 크게 달았습니다. 뭐 별로 크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1 내용 체계가 더 크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2015년 교육과정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2023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나오긴 나오는데 중고등은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이게 단계적으로 초등부터 실행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뭐 중고등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2, 3년 정도는 2015를 써야 돼요. 중고등에서는요. 중등교육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그 2015 교육과정을 제가 그 이전에 나와 있었던 2007 또는 2009 교육과정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서 보이는 어떤 차이점을 이 프린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체계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쪽이 2009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되는데요.
밑에 있는 일본어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2015거든요. 그래서 2015하고 저 위에 있는 2009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그 새롭게 들어간 부분은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육과정이 바뀔 때는 항상 그 전과 비교해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그 해에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3 나오면은 역시 찾아볼 생각인데요. 아직까지는 내보내더라도 이것을 발표하더라도 중등교육에는 적용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조금 그거를 바로 가지고 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그 발음 및 문자 쪽에서 보실 때 저 위에서는 그냥 표준 발음 및 철자 문자 학습 이렇게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표준 발음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새로 나온 2015 교육과정에서는 청타금, 장단음, 요음, 초금, 박, 억양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휘도 그냥 기본 어휘표 중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뭉뚱그려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15년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를 여러분께서 어휘를 공부하실 때 어떤 게 기본 의미고 어떤 게 파생 의미냐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고등교육 받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 냈을 때 또 파악할 수 있는 건 또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갖고 계시는 프린트에서 8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자, 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2018년도 A 1번 문제가 있는데 이때도 상당히 정말 두뇌를 많이 사용하셔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말 잘 만들었다 하고 감탄을 했어요. 그래,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종합적인 분석력을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페이지에서 A 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소문자 A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대문자 A 안에 표가 있고 표 안에 동그라미 괄호 안에 있는 소문자 A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말이 파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교육과정을 딸딸 외웠으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고토바노 기현 이미 또 하세 이미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세라고 쓸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B라고 하는 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에서 보시다시피 아시타 나니가 요때 아마도 나니까 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아시타 나니까 요때 아리마스까? 텐키だったら一緒に花見でも行こうかと思って라고 하는 그 텐키 그 다음에 その作家は若者の心を掴んだ作品を할 때掴んだ이 두 단어의 밑줄을 그었는데 이 두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기본 의미가 아니죠. 텐키가 그냥 weather라고 하는 기본 의미라면 여기서 내일 날씨였다면 내일 날씨라면 뭐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텐키는 단순한 날씨, 중립적인 날씨가 아니라 좋은 날씨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의미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그냥 날씨에서 파생된 파생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쯔까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쯔까무는 어떤 보이는 물체를 내 손을 이용해서 손 안에 손 아귀에 들어오게 잡는 게 쯔까무입니다. 여러분이 남하고 악수하실 때 손 쯔까무 하시면 안 돼요. 악수는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잡는 것이 쯔까무예요. 독수리가 위에서 날아와서 저 아래에 있는 작은 병아리를 낚아챌 때 그게 쯔까무예요. 이런 식으로 쯔까무를 원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물체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것이 쯔까무라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못 잡아요. 그런데도 써요. 이런 게 파생적인 의미죠. 사로잡다란 뜻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을 보면서 아 그러면 요거는 파생 의미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밑에 있는 호네가 오레다라든가 미치쿠사오쿠라는 것은 하나하나 호네가 뼈고 오레루가 브로크고 이런 식으로 브로큰 뭐 그다음에 뭐 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풀리잖아요. 이거는 두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A하고 B가 만나서 A, B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면은 관용 표현이 아니에요. A랑 B가 만나서 C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것을 관용 표현이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미치쿠사 오쿠도 스트리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쿠사 그레스를 내가 이트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봤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의미가 안 통하지만 얘네들은 연결됐을 때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을 보면서 알 수도 있고, 만약에 B를 다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A에 들어가 있는 대문자 A에 들어가 있는 이 표를 평상시에 늘 봐서 아 이 자리에는 어휘의 결합관계 밑에 관용적 표현이라는 말이 있었어 라는 걸 알면은 쓸 수 있거든요. 친절하게 옆에다가 예문도 들어줬지만은 예문을 안 봤다 하더라도, 예문 독해할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이 표를 평상시에 늘 보시던 분이라면 아주 쉽게 푸셨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안 틀린다고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위에 이미 나온 김에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그 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8페이지에 맨 위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A 문제인데 뭐 예가 두 개 있긴 해요. 그래서 A랑 B 그다음에 C에다가 여러분이 문제를 괄호 소문자 A, B를 넣는 건데, 위에서 아까네하고 센세는 오직강 아리마스까 아리마스요 라고 테네나 고토버즈까이를 하고 있고, 밑에 아까네랑 미도리는 직강 아르 응 아르요 라고 해서 테네나 고토버즈까이의 그 반대니까 후스따이 또는 다메고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반말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교육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상대방의 땡땡이나 땡땡땡 등의 차이를 알고 상황에 맞게끔 말하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 지도 강령이 다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예문을 보고 아 이거는 어떤 문체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문체 이렇게 쓰시면은 답이 안 되는 거죠. 교육과정 자체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지위나 친밀도라고 쓰여져 있었으니까 치이야 신미쯔도 또는 시야 또는 시타시사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맞게 했겠지만, 여기다가 뭐 관계 뭐라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막 아 이거는 뭐 성별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답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괄호 문제에서 그 괄호 들어가 있는 문장이 원래 교육과정에서 써놓은 문장일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단어만 맞게 할 겁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거를 관대하게 아 대충 의미가 비슷하니까 맞게 해주자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정은 평상시에 늘 항상 좀 보고 계시다가 막판 시험 보러 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진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시면서 좀 다시 한번 정독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한 번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요. 꾸준히 읽으시면 좋고, 특히 교육과정 보시면 제가 놀라운 게요. 제가 참 좋다 싶은데 그 가르치는 그 방법 있잖아요. 말하기 또는 뭐 쓰기, 뭐 읽기, 듣기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친다를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읽으시면은 2차 수업 실현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2차를 지도를 해마다 하진 않고 이제 3번 해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안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2차 지도를 해드릴 때 일단 구상안을 제가 다 짜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구상안을 다 어떻게 해라 안 나오지만 제가 웬만하면 다 짜가지고 와서 처음에 구상안 보시고서는 거기에 제가 써드린 대로 하게끔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쓰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사실 이 교육과정에서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익숙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좀 어려워들 하시고 어떻게 수행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안타깝고, 지도 안 쓰시는 그런 지역으로 시험 치시는 분들도요, 그거 거기 있는 거 왜 이용 안 하실까요? 뭘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지도한다 막 써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자세하게 잘 쓰여 있고, 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 교실 현장에서는 인원도 많고 시간도 짧고 그래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의 지도안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좋겠거든요. 근데 2차 보시는 분들 진짜 평상시에 늘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시고, 실제 기간제나 시간 강사 하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진도도 있겠지만은 진도가 웬만큼 나갔으면은요,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이런 식의 지도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과정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해서 잠깐 테스트를 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지, 반 아이들을 전부 다 참여시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2차 시험 앞으로 1년 있다 볼 건데, 우리 지금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지금 보고 계실 거잖아요. 딱 1년 뒤에 그날 당장 뭐 일주일 전에 준비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 달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런 수업 시련을 시간 강사 하시거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좀 실제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판서하는 방법도 좀 연구 좀 해보시고 평상시에 연습하시게끔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를 그냥 평상시에 늘 안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1차 붙었대, 나 어떡하면 좋아, 이제부터 해야 돼 라고 하시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그 1년 내내 준비하신 분 또는 좀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하신 분하고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수업 시련은 정말로요. 수업 시련은 진짜 하는 만큼 나와요. 본인이 열심히 연습을 하면 할수록 돼요. 어떻게 처음에는 안 되죠. 뭐 굉장히 고민하시고 좌절하시고 저한테 혼나고 막 그래서 막 오기 싫고 막 이러실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오시는 분들은 마지막 제가 봐드릴 때는 시간도 딱딱딱 다 지켜서 끝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고 나갑니다. 정말로요. 처음엔 시간 못 맞춰요. 맨날 하다가 제가 구상안에다가 막 써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도 못하고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땡 하면 다 못했는데요 하시는데, 뭐 괜찮아요. 제가 넘어가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켜 드릴 때 결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까지 다 완벽하게 배우셔가지고 하고 가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대적할 수 없어요. 단 일주일만 혼자 공부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수업 시련 연습을 내가 지금부터 상상한다는 마음에서도 교육과정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하나하나 계속 보고 계세요. 좋은 아이디어 정말 많아요. 자, 다시 앞 페이지 1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두꺼운 글자로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두꺼운 글자만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우리. 의사소통 기본 표현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표 부록으로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각 표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다 외우고 가셔야 돼요. 외우고 가셔야 돼요. 언제 다 외우냐? 별로 다 어렵지 않게 다 외우시던데요. 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다시 또 뒤로 갑니다. 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보실까요? 9페이지에 2014년도에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거는 2009년도를 가지고 낸 거지만 뭐 똑같이 2015년으로 바꿔서 해도 이 문제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보면은 이러이러한 그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 꺽쇠 찍어서 보이시죠? 에서는 하나의 형식이 장면이나 상황, 문맥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예로서 시대클의
구다사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의사소통 기능은 실로 다양하다. 타끼니 와따로라는 얘기는 다양하다 이 소리예요. 타끼니 와따로. 좀 어려운 표현을 썼지만요. 사마자마데 아로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고멘 저또 소노혼 가시테 그레나이 할 때 그레르, 테 그레르. 그다음에 오쿠레르 와요. 히로시 하야코 다베테 구다사이에 다베테 그레르. 그다음에 아브나이 기어츠케테 할 때 기어츠케테 구다사이에 테 그레르. 그다음에 하야쿠 겐키니 나tte 구다사이네 할 때 테 구다사이 테 그레르. 다 보이시죠? 테 그레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주로 이제 명령형으로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래나 이런 거는 명령 아니잖아요. 나이는 부정형, 부정의문문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또 저는 헝카시테 그래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빌려주지 않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빌려주지 않을래?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A에 들어갈 말은 부탁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는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탁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로 옮길 때는 의뢰라고 하는 말이 문법적으로 쓰입니다. 다노미라고 쓰지 않아요. 이라이라고 씁니다. 다노미도 맞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하야쿠 다베테라는 것은 명령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명령이란 기능. 근데 명령이라는 말은 조금 굉장히 폭넓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위를 생각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뭔가 행동을 하도록 지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조심해라고 하는 것도 위험해 조심해라고 하는 것도 뭐 명령 지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다 이게 미묘하게 달라요. 이것들은 이제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 예문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경고라고 쓰여져 있고 마지막 하야쿠 겐키니 나tte 구다사이네 이걸 가지고 누가 명령 지시 경고를 쓰겠어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네? 네? 안부요? 안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부 쪽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삐는 겐키 뭐 이런 게 안부 아닐까요? 잘 지내? 그래서 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오카와리 아리마센까? 건니치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안부 인사겠죠. 이거는 뭐예요? 오미마이 쓰신 분도 있었어요. 안 돼요. 그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들어가 있는 말을 써야 돼요. 이거는요. 자, 궁금하신 분 찾아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여러분이 항상 그 어디서 구하시는지 한번 다 아시죠? 저희 책에도 아마 넣어놨을 텐데 제가 그 교육과정 평가원 들어가시면은 모든 자료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1년 내내 외우셔야 돼요. 어떤 표현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 표현이 이런 기능으로 쓸 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 이름을 정확한 명칭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1년 내내 하시게끔 제가 첫날에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 말고는 이거 강의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정말 우리가 50분 동안 했는데 아직 한 페이지도 못했어. 그렇죠? 자, 1페이지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 쪽에서 지금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린 아이사츠 이게 안부예요. 그 다음에 쇼카이, 하이료, 오요비, 타이도, 덴다츠 이걸 제가 배태전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요. 보통 배태전에 속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꼬, 오요비, 이시덴다츠 이거는 이제 의사 전달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요구, 정보 제공. 정보 요구는 거의 의문문이겠죠. 정보 제공은 대답하는 문장이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 요구 쪽에서 명령, 지시 이런 쪽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담화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화제를 바꾸려고 할 때 쓰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하는 말을 이 교육 과정에서 정해놓은 용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써놓은 그런 용어들로요.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문화적인 내용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본의 간략한 개관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걸 넣지 않았고 2015 교육과정에서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교과서들이 전부 다 앞에 맨 앞쪽에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나라입니다 라고 해서 뭐 도도부연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에 어떤 특산품이 어디가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각 교과서마다 앞부분 쪽에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새로 들어간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비언어 문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작년에 시험 봤던 그 문제에서 나왔던 미부리 태부리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스처라고 하는 몸짓 언어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화랑 연결 지어서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이렇게 코를 가리키는데 한국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 교육 교과서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교과서 분석도 닥쳐서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2차 준비를 너무 만만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머 선생님 1차에 붙어야지 2차 가는 건데 내가 뭐 1차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2차 준비를 왜 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1차에 붙기 위해서 수업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붙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저 만나시면서 여러분 당연히 붙어야지. 붙거나 말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귀한 시간과 큰 돈을 들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붙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만 잘 따라오시면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작년에 정말 힘들었는데 단어 시험을 매번 봤거든요. 근데 단어 시험 자체의 참여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시험을 항상 저는 준비를 하는 데만도 단어 시험을 어떤 것을 시험을 보게 할까를 그냥 눈 감고 찍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을 한 권 복화 22,000이라는 책을 선정을 해서 수험을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제가 뭐 눈 감고 찍어가지고 또는 1번부터 10번까지 쫙 해서 긁어와서 넣는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 다 보면서 임용시험 수준에 맞는 단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넣지 않았고 너무 쉬운 것도 넣지 않으면서 이 정도는 좀 물어볼 만하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단어 시험을 매번 쳤거든요. 그런데 물론 억지로 친 건 아니었어요. 이거는 수업 시간 이외에 제가 별개로 운영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도 진도를 나가기가 벅찬데 항상 더 해드려야 될 게 많은데 단어 시험 보는데 그 귀한 시간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이제 남아서 하실 분들은 하고 가셔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율 자체가 너무 낮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단어를 계속해서 외워서 성적이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일단 이게 기본인데 이것부터 먼저 외우시는 것이 여러분이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도 타파라고 한 단어 한자로 못 쓰신 분들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타파는 너무 쉬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츠하고 야부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못 쓴다라는 것은 임용시험을 준비하실 자격이 없다고 전 생각해요. 그 정도 단어도 못 쓰면 안 되죠. 우츠, 야부르 기본 단어인데요. 둘 다. 그래서 타파라고 하는 말이 일본어로는 나하 이렇게 읽는 건데 내는 문제가 나하를 한자로 쓰게 한 거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타파를 쓰라고 하는 문제는 쉽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다 쓰셨을 겁니다. 그거 쓰신 분들은 1점 올라가요. 남들 다 받는 1점을 내가 못 받으면 그게 치명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리가따메에 맞고는 틀려도 돼요. 틀린 분도 있을 거예요. 문맥을 잘 이해 못해서. 게다가 아리가따메에 맞고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리가따메에 맞고도 우리가 작년에 그 단어 시험 볼 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점 1점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은 잘 인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그런 작은 점수들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50점을 넘겨야 돼요. 8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육학에서 열심히 간바로 해가지고 17점, 18점 받으시면은
안정권이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재작년에 친 시험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미친 듯이 올라간 거고요. 다시 작년에 시험 본 거 여러분 보시면 다시 정상화 됐잖아요. 그 정도가 정상이라서 저는 전공에서 50점 받으시면은 교육학은 웬만큼 다 17, 18은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67, 68인데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봐요, 저는요. 거기서는요. 물론 더 받으면 더 좋죠. 2차에서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 받게끔 그 50점을 채우는 데 있어서의 그 1점, 1점, 2점짜리 문제 다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난 당연히 1차 붙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로 가게 되면은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가령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 80점 넘었다. 제가 2차 지도에 보니까 2차 수업 실현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변이 없는 한. 그런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커트라인이 50, 60 이런 데에서 있는 자기는 80이야. 그러면은 면접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합격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2차에 갈 때에도 마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떨리지 않고 긴장이 그만큼 완화되어서 좋은 답안을 할 수 있고 수업 시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커트라인에 걸려 있어. 내가 1점이나 2점밖에 안 높아. 이러면은 1.5배수 뽑았을 때 내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럼 기를 쓰고 올라가야 돼요. 기를 쓰고 내가 면접이나 수업 시험에서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1차를 점수를 안정되게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내가 커트라인만 넘겼다 해도 가령 커트라인 쪽에서 점수가 뭐 3점 내에서 모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뒤집기 가능해요. 여러분한테 그 정보가 다 공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는 좀 정보를 좀 드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경우도 어떤 지역에서 분명히 뒤집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머 나 1차 붙었네 어쩌면 좋아부터 되겠냐고요. 정말 안타깝고 2차는 당연히 붙는다는 마음으로 늘 내가 이렇게 수업해야지 이 항목은 이렇게 해야지 교과서 분석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혼자 하시기가 힘드시다 이러시면은 스터디 조직해 가지고 그 수업 시연을 미리부터 하실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교과서가 우리가 7종 교과서가 있다라고 하면 교과서를 하나씩 맡아서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항목 같은 것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하나씩 맡아가지고 다 정리해 온 다음에 서로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 예문 같은 경우 이런 예문들은 그대로 살려서 발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판서할 때부터. 발문을 뭘 내느냐가 그 교사의 수업 시연의 능력에 저는 50%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연습시켜야 되는 기본 문장. 이거를 어디서 잘 쓰지도 않은 그런 문장을 내가 마음에 든다고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미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도 나와 있고 교과서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문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문법 설명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 문장을 아이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1시간 내내 프로젝트 워크를 시킨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아이디어는 또 여러 가지 또 재료를 봐야 되겠죠.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닥쳐가지고 하지 마시고 닥쳐가지고 뭐 7개를 언제 다 봐.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스터디 조직하셔가지고 하나씩 우리 해가지고 오자. 뭐 한 달 뒤에 만나도 괜찮아.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를 공유하기. 내가 하나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합해가지고 플러스 6, 7개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통점 찾아보세요. 공통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출제될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미리미리 2차 수업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비언어 문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첫날이라 좀 힘드시니까 잠깐 쉬게 해드릴까요? 5분만 쉴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좀 긴장되시고 첫날은 좀 아무래도 긴장돼서 그럼 제가 5분만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니까 11시 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